이방인 김지원. 화가 뭐지? 분노 말이야. 몹시 기분이 나쁠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몹시 기분이 나쁠 때 나오는 감정?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타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불쾌감을 느꼈을 때 나오는 감정이지요. 타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불쾌감을 느꼈을 때 나오는 감정? 네. 슬픔은 뭔가? 고통입니다. 고통? 네. 어떤 감정이지? 괴로움이나 아픔이지요. 괴로움이나 아픔. 네.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나? 느낄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다. 네. 내가 버린 감정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는 건가? 네. 영영 말이지? 네. 영영? 그렇습니다. 유성은 소피에게서 두어 걸음 물러서며 어렴풋이 보이는 허공 속으로 눈길을 던졌다. 괴괴하게 흐르는 시간 속, 어둡고 음침한 공간 속에서 유성은 습기 찬 공기에 진득거림을 느꼈다. 유성은 밖으로 나와 살갗에 는적는적 달라붙는 습기를 닦아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유성의 눈앞으로 길게 늘어선 줄이 비쳐들었다. 아직도 버릴 감정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차고 오르는 감정들을 버리고 싶은 사람들. 유성이 처음 이곳을 찾았던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유성은 띠처럼 늘어져 있던 긴 줄 앞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기계장치 소피 앞에서 무언가에 압도당하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것은 유성이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괴기한 경험이었다. 유성은 고개를 들어 산 중턱으로 눈길을 던졌다. 산은 칠흑 속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성은 허공을 향해 기계적으로 뱉어냈다. 화, 분노, 슬픔, 고통. 유성이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 유성이 감정을 버리기 시작한 건 넉 달 전 아내가 떠난 후부터였다. 그날 처형 처남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처남은 대화 도중 말을 끊고 일어나 아내를 재우치며 다짜고짜 밖으로 끌고 나갔다. 유성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날 들었던 말들을 대충 떠올릴 수 있었다. 반년 이상을 실직자로 살아가고 있는 유성을 향한 질타와 졸지의 가장이 되어버린 누나를 향한 안쓰러움,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미라에 대한 언급까지. 유성은 언뜻 기억들이 비쳐들었다. 그러나 당시의 일은 떠올라도 당시 유성이 느꼈을 감정은 떠오르지 않았다. 화였는지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고통이었는지는. 제부,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꼭 해야겠어. 자식 잃은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제부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라고. 유성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는 처형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매형,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누나한테 잘하세요. 네? 매형, 알아들었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고요. 비슷한 말을 하는 처남을 보다 말고 유성은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내는 술잔에 가득 따른 술을 들이켜고는 옷소매로 입을 쓱쓱 닦아내고 있었다. 누나 그동안 매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남자가 직장 없이 빈둥거리는 거 그거 좋아할 여자 아무도 없어요.
처남은 소주병을 들고 잔에 따르려다 술병을 놓쳐 바닥에 쏟고 말았다. 저만치 굴러가는 소주병을 보며 유성은 고개를 푹 숙였다. 이거 아닌 거 맞잖아요. 고개만 숙이지 마시고 말 좀 해보시라고요. 예? 매형? 매형! 우리 매형 죽었어요? 죽었냐고요? 유성은 피곤하고 지치는 몸을 겨우 가눈 채 발바닥에 들러붙은 먼지를 깨적깨적 떼내며 천근같이 내려앉는 눈을 감았다 뜨고 또 감았다 떴다. 누나 오늘 우리가 데려가요. 우리 그럴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 허락이 아니라 통보예요, 통보. 아시겠어요? 누나 일어나 가자. 큰 누나도 일어나고 우리 나가는 거야. 유성은 테이블을 잡고 비틀비틀 일어서는 처남도 재우치는 처남의 손에 끌려나가는 아내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거실 바닥에 고꾸라져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옷가지와 화장품, 각종 필수품들을 가방에 넣는 아내를 보며 유성은 손톱 끝에 돋아난 거스러미를 뜯어냈다. 아내는 서두르지 않고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 가방에 넣었는데 어딘지 허술해 보이는 구석도 없지는 않았다. 아내는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갔다 왔던 욕실을 한 번 더 가거나 열었던 옷장문을 몇 번 더 열기도 했다. 그렇다고 가져오지 않거나 꺼내지 않은 물건이 있어 다시 가져온다거나 다시 꺼낸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확인이랄까? 아니, 어떤 허전함, 휑함 때문이랄까? 아내의 낯빛에는 반갑지 않게 끈적끈적 달라붙는 어떤 낯설음 같은 게 묻어 있었다. 아내가 떠나도 유성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샤워하고 가까운 공원을 몇 바퀴 돌다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너저분한 인생에 관해 얘기했다. 그렇게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으면 유성은 제 안에서 꿈틀대는 이 감정들이 도대체 어떤 감정들인지 궁금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자신을 일어나 걷게 하고 먹게 하고 숨 쉬게 하고 여지없이 살게 하는 이 감정들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모든 걸 백지로 공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건지. 끝내 유성은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 인간, 그 안에 속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며 환멸을 느꼈다. 유성에게 인간은 수수께끼였다. 감정의 수수께끼. 그래서였을까? 유성은 자신을 휩쓸고 간 감정들, 삶을 뒤흔들어 놓는 감정들을 버리기로 했다. 유성이 소문으로만 들은 소피에 대한 정보는 간단했다. 소피는 감정을 지워주는 기계장치였다. 상상도 이해도 가지 않는 기계장치.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름 있는 사기업에서 발명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만큼 감정 하나를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만만치가 않았다. 또한 어느 과학자가 발명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가 제어도 통제도 할 수 없는 감정으로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것 따위가 아니었다. 지금 끓고 있는 감정, 손을 쓸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감정을 오롯이 버리는 것, 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유성이 소피를 만나 감정을 버리기 시작한 후 유성은 버린 감정들을 가끔은 후회했지만 대부분 만족했다. 아니, 만족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감정을 버리면 버릴수록 유성은 이상한 딜레마에 빠져들었다. 감정을 모르기에 감정을 알고 싶은, 감정을 버렸기에 감정을 되돌리고 싶은. 그것은 유성에겐 유별나고 기이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유성은 욕실에서 몸을 씻고 나와 밥을 먹고 휴대전화로 시각을 확인했다.
7시 45분. 유성은 노트북 전원을 켰다. 취업정보센터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유성은 구인 광고 사이트에 차례로 접속했다. 한 달 전에 면접을 봤던 회사는 아직도 구직자를 모집 중인지 광고를 내리지 않았다. 유성이 이력서를 들고 방문했을 때만 해도 9명의 면접자가 대기 중이었는데 그들 중 누구도 채용되지 않은 건지 한 달 사이 직원 수를 늘릴 요량으로 몇 명 더 뽑자는 건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었다. 채용 때까지. 유성의 눈에 들어오는 건 채용 때까지라는 서늘하고도 잔인한 한 줄뿐이었다. 유성이 권고사직을 당한 건 1년 전이었다. 직장 내의 압력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직장 동료 경수와 함께였고 딸 미라가 죽기 반년 전이었다. 사장은 유성과 경수를 사무실로 불러 회사의 사정에 대해 조곤조곤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말끝에 잘 아는 취업정보센터가 있어 미리 말해놓았으니 우선 순위로 취업 알선을 해줄 거라며 둘을 안심시켰다. 그걸 믿을 만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희망이 없었다. 직장을 나와 센터를 들락거린 지도 1년. 센터는 비전 4050을 내걸고 일자리 알선에 나섰지만 채용까지는 쉽지 않았다. 유성은 노트북 전원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문을 연다. 와이셔츠와 재킷들. 유성은 정장들을 하나하나 뒤적여 보았다. 실직 전만 하더라도 유성이 자주 입던 정장들이었다. 유성은 그중 하나를 꺼내 입고 옷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내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감정을 버리기 전이었다면 씁쓸했을까. 유성은 이제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감정을 생각하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입사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회사의 제품들을 신뢰합니다. 평소 구입하는 제품도 이 회사의 제품이고 사용 후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실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믿고 쓰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전 직장과는 분야도 다르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새로운 일에 적응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했던 일과 분야가 다르다고 혹은 업무량이 많다고 일을 기피하거나 포기한다면 처음부터 일할 자세가 아니었겠죠. 일단 주어진다면 무슨 일이든 성실히 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적응 기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저는 그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위가 높고 근무 경력이 많은 사람이 면접자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습니다.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위가 높다면 그만큼 능력이 있고 경력이 많다면 그만큼 아는 게 많을 겁니다. 모르면 묻는 게 당연하고 알면 가르쳐주는 게 당연하듯 묻고 대답하는 것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는 어땠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탁구 동호회 회원들과 퇴근 후 운동도 하며 동료들과 즐겁게 보냈습니다. 유성은 여기서 멈추고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다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들이었다. 유성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것들을 암기해 나갔다. 마치 면접관처럼 질문을 하고 면접자처럼 질문에 답했다. 유성은 누르면 나오는 기계처럼 줄줄줄 읊어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 유성은 그저 그렇게 서서 나머지 부분들을 마저 암기해 나갔다. 유성은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취업정보센터는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다. 처음부터 센터로 차를 몰았던 건 아니었다. 실직 후에도 종종 직장 쪽으로 운전해갔고 직장 근처까지 가서야 실직 사실을 자각하고는
되돌아오곤 했다. 매일 깼던 그 시각에 눈은 떠졌고 세수하고 옷을 챙겨 입다가는 아니지, 퇴직했지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각은 유성을 그 시각에 일어나게 했고 몸이 기억하는 장소는 유성을 그 장소로 끌고 갔다. 그렇게 두어 달이 흘렀을까? 아니, 서너 달. 어쩌면 그 이상. 그제야 유성은 더 이상 전 직장 쪽으로는 차를 몰지 않았다. 유성은 센터가 있는 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출입문을 들어서려는데 먼저 문을 밀고 나오는 센터장과 마주쳤다. 양치 도구를 들고 있는 센터장은 유성을 보자마자 섬짓 놀라더니 성가시고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로? 유성은 제 몸을 아래 위로 훑는 센터장의 눈빛이 싫지 않았다. 늘 후줄근한 차림으로 센터를 들락거렸던 유성은 오랜만에 받아보는 눈빛에 제법 우쭐해지기까지 했다. 그냥요, 공고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센터장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죄송하지만 아직 없습니다. 먼 걸음 하셨는데 이거 어쩐다. 센터장은 뒷머리를 긁적거렸다. 머릿속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걸 유성은 모르지 않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쉬엄쉬엄 나와본 건데요, 뭐. 센터장이 유성을 많이 쳐다보았다. 유성은 센터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곧 좋은 자리 나올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센터장은 서둘러 목례하고 유성을 무심하게 지나쳐갔다. 유성은 센터장이 들어간 화장실 출입문을 오래도록 바라다 보았다. 언제부턴가 센터장은 유성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채용 공고와 관련해 전화하는 횟수조차 뜸해진 지 오래다. 사장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었겠지만 1년도 채 안 돼 무심해진 센터장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센터장 앞에 내색할 수는 없었다. 유성은 한 번 더 사정 얘기를 해볼까 했지만 그것도 내키지 않았다. 남은 감정이 얼마 되지 않는 유성은 센터장을 설득할 수 있는 감정을 알지 못했다. 유성은 문 밖에 구부정하게 서서 센터 안에 누가 있나 빼꼼 들여다보고는 지하 주차장으로 도로 내려갔다. 옷을 입을 때처럼 먼지를 탈탈 털어내고 차에 올라탔다. 시동도 걸지 않고 앉아 멍하니 창밖만 넘어다 보다가 유성은 자연스럽게 아내를 떠올렸다. 감정을 버린 후로 유성은 그날의 일이 자주 떠올랐다. 주체할 수 없이 폭발하던 자신의 감정과 부르르 떨며 새파랗게 질리던 아내의 얼굴. 더 이상의 배려도 존중도 남아있을 것 같지 않던 아내와의 관계. 미라를 떠나보낸 지 한 달째였다. 싱크대에 서서 쌀을 씻고 있던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유성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권고사직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였다. 유성이 사직을 당한 지도 벌써 몇 달째. 좀처럼 그 일을 꺼내지 않던 아내였다. 유성은 어리둥절하게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다 보았다. 간단 대충 정말 당신이란 사람은? 화를 겨우 삼킨 아내의 목소리. 유성은 그때는 몰랐다. 아내의 분노가 자신으로부터 온 분노가 아님을, 사그라지지 않는 또 다른 분노에서 온 분노임을, 그 분노는 곧 딸 미라의 죽음에 대한 분노임을. 그때 유성은 알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유성은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놓지 못한 채 붙들고 있는 아내의 감정, 그 깊은 바닥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그래서였다. 유성은 헝클어진 아내의 뒷머리를, 구부정한 등을, 살집이 붙은 엉덩이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늘 그랬어, 당신은.
뒤이어서 들렸던 아내의 말이 화근이었을까. 유성은 거실 바닥에 봉분처럼 쌓여있던 빨랫더미에 사납게 발길질했다. 마른 빨래가 사방으로 흩어져도 유성은 멈추지 않았다. 종래 유성은 TV 콘솔을 걷어차고는 주저앉아 발을 부여잡았다. 입에서 거칠고 서늘한 욕짓거리가 터져나왔다. 유성은 등을 보인 채 몸을 바르르 떨고 있는 아내에게서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다. 당신에게도 버리고 싶은 감정이 있어? 미라를 잃은 지 며칠이 지났을까. 유성은 늦은 밤 돌아 누워있는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는 자고 있지 않다는 듯 몸을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유성의 질문에 답하지는 않았다. 유성은 한 번 더 물었다. 듣고 있어. 당신도 버리고 싶은 감정이 있냔 말이야. 그런 건 왜 묻는 건데? 그냥 당신한테도 그런 감정이 있나 해서. 아내는 베개 깊숙이 얼굴을 파묻고는 유성에게 말했다. 나라고 뭐 없겠어? 그러고는 한참이 지나서야 아내는 대답했다. 슬픔. 유성은 아내가 나지막이 뱉은 말을 듣지 못한 채 다시 물었다. 뭐라고? 슬픔 말이야. 그렇게 말하던 아내의 목소리, 아내의 흔들림을 유성은 놓치지 않았다. 소피, 네? 부탁이 있네. 무엇입니까? 내가 버린 감정들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나?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원치 않았던 감정들 말일세. 어떤 감정들이었나? 인간을 힘들게 했던 감정들이었습니다. 인간을 힘들게 했던 감정들? 네. 그것이 무엇이었나? 말한들 이제는 알지 못할 겁니다. 알지 못한다? 네. 그런 말이야. 모든 감정들을 버리고 나면 말이지. 그땐 난 어떻게 되는 건가? 사라집니다. 사라진다? 네. 어디로 말인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입니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다? 네. 누구에게도? 네. 영영. 그렇습니다. 유성은 소파 깊숙이 몸을 찔러넣고 허공을 향해 눈을 끔박거렸다. 몇십 분이 흐르는지 몇 시간이 흐르는지 재지도 잴 수도 없는 시간 속에서 유성은 마치 지상의 이방인처럼 앉아 있었다. 그런 채로 얼마나 흘렀을까. 유성은 문득 소파에서 일어나 미라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걸터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구석구석 쌓인 먼지며 빛바랜 물건들. 아내가 떠난 후로 걸레질 한 번 하지 않았다. 유성은 눈앞에 쌓인 먼지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부재란 어쩌면 쌓인 먼지의 층 위로 증명되는 건지도 모른다. 미라가 떠난 뒤에 먼지의 층 위와 아내가 떠난 뒤에 먼지의 층 위로. 디자인이 심플한 탁상시계에도 먼지가 부였다. 유성은 손으로 먼지를 닦아냈다. 시계는 5시 25분에 멈춰 있었다. 이제 유성 앞에 흐르는 건 시간이 아니었다. 시간을 살다간 감정들. 알 수 없는 감정들의 잔해. 껍데기들. 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쭉정이들. 유성은 그것들을 향해 마른 눈을 끔벅였다. 유성의 눈앞으로 흐릿한 공간 속으로 미라의 하얀 얼굴이 비쳐들었다. 그날의 기억은 유성에게 무덤덤하게 떠올랐다. 미라의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유성이었다.
유성은 처음부터 남학생의 말을 알아들은 건 아니었다. 남학생의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는데 때마침 들려왔던 미라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면 유성은 전화를 끊어버렸을지도 몰랐다. 무슨 전화야? 휴대전화만 잡고 있는 유성에게 드라마를 보며 마른 빨래를 개고 있던 아내가 물었다. 무슨 전화인데 그래? 아내가 틈을 두고 2번을 물었을 때는 유성이 남학생으로부터 미라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후였다. 미라한테 사고가 났다는데? 유성은 아내를 돌아보며 흐리게 말했다. 사고라니? 무슨 사고? 쥐고 있던 빨래를 무릎 위로 툭 떨어뜨리며 아내가 초조하게 묻자 유성도 덩달아 휴대전화를 무릎 위로 떨어뜨렸다. 총기 사고. 그날 남학생의 목소리에는 짙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고통이고 괴로움이며 아픔인 그 슬픔이. 그러나 지금 유성은 그 슬픔을 알 수 없었다. 그날의 일은 일련의 파노라마처럼 유성의 머릿속을 의미 없이 지나갈 뿐이었다. 슬픔. 유성은 입에 익은 슬픔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뱉어냈다. 슬픔. 몇 번을 더 뱉어내자 유성은 그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또다시 궁금해졌다. 유성은 미라의 방을 나와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슬픔을 쳤다. 이어 나오는 슬픔의 정의를 유성은 가만 읽어나갔다. 슬픈 마음이나 느낌. 슬픈 마음이나 느낌.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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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는 미라를 잃기 전만 해도 종종 들떠 있었고 호기심이 가득했다. 유성은 그런 아내를 보며 결혼 전의 아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유성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유성과 함께 있는 자리가 편한지 불편한지 통 알 수 없게 만들었던 아내의 그런 성향은 결혼 후에도 쭉 이어졌는데 결혼 전이나 후나 아내는 감정을 잘 드러내는 여자는 아니었다. 유성이 꽃을 주거나 선물을 줘도 좋다거나 싫다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만큼 눈에 보이는 모든 음식에 늘 먹는 그 양만큼만 손을 뻗었다. 주말이나 휴가 때는 유성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도 특별히 하고 싶다거나 하기 싫다거나 하는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유성은 아내를 보며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아내는 늘 그만큼의 감정만을 유성에게 보내왔고 그건 결혼 전이나 후나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아내에게 변화라면 변화랄까. 그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건 딸 미라를 낳은 후부터였다. 미라의 유학 후 아내는 학교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미라의 투정에 먼저 전화하지도 못하고 걸려올 미라의 전화를 손꼽아 기다렸다. 어쩌다가 미라가 전화를 걸어오면 아내는 소소한 일상까지 캐물으며 일과를 듣곤 했는데 그때의 아내는 유성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알 수 없었던 아내는 아니었다. 유성이 안다고 믿었던 아내는 미라를 키우면서 지극히 달라져 갔고 달라져 있었다. 미라를 잃은 후 아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유성은 그 모습이 아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미라를 키우며 꿈틀거렸던 아내의 감정, 날 것처럼 살아서 퍼덕댔던 아내의 감정을 유성은 한시적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싶진 않았다. 아내는 더 이상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다. 적어도 이제 유성의 기억 속에는. 휴대전화가 울렸다. 유성은 휴대전화를 쥐고 발신인을 확인했다. 나경수.
유성은 전화를 받았다. 그래, 나야. 이번에도 힘들겠어. 사람이 꽉 찼대. 순유에서 한참 주의야. 경수의 음성은 들떠있던 며칠 전에 비해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유성은 오늘 센터를 방문했단 말은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지. 고마워. 애썼네. 유성은 소파에 엉덩이를 바짝 갖다 붙이며 노곤하게 말했다. 시간 되면 한잔하지. 술이 안 들어가니 영 잠이 안 와. 유성은 손등으로 이마를 약하게 눌렀다. 글쎄, 지금은 어렵겠는데. 시간 봐서 연락하지. 정 그러면 할 수 없고. 근데 난 내일 다시 가볼 생각이야. 회사가 책임져 준댔으니 자주 가봐야 하지 않겠나? 지들도 귀찮아지면 자리 내주겠지. 난 할 때까지 해볼 생각이야. 어때? 같이 가겠나? 유성은 소파 팔걸이를 꾹꾹 누르며 아내를 떠올렸다. 내일은 아내에게 가볼 생각이었다. 난 안 되겠어. 다음에 가지. 알겠네. 그럼 혼자 가지 뭐. 유성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저교롭고 횡댕그렁한 거실 안을 휘휘 둘러보았다. 아내가 떠난 후부터였다. 혼자라는 생각은 밝으면 밝을수록 더욱더 또렷하고 분명해졌다. 일주일 전 유성은 처형의 집으로 아내를 찾아갔다. 커피와 케이크를 두고 앉아 컵 손잡이를 불안하게 잡고 있는 아내의 손을, 싸구려 냄새가 짙은 하늘색 라운드 티를, 수분이 빨려나간 듯한 거칠거칠하고 푸석푸석한 아내의 얼굴을 두서없이 흘끗거렸다. 유성은 아내를 언뜻언뜻 바라보다가 더 할 말도 없이 커피잔에 입술을 얹어 놓았다. 유성이 케이크를 떠서 입 안에서 살살 녹여 먹자 아내가 입술에서 커피잔을 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아내는 천천히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가늘고도 긴 호흡을 후 하고 내쉬었는데 유성은 그런 아내의 입술, 약간 벌어진 입술을 가만히 바라다보며 두 눈을 끔벅거렸다. 아내의 표정에는 뭐랄까, 환멸이랄까, 모욕감이랄까. 이제는 유성이 알아차릴 수도 없는 어떤 감정들이 서려 있었다. 유성은 다시금 포크에 케이크를 떠서 입 안으로 쑥 밀어넣었다. 아내는 잠깐 유성을 보다 말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 언제쯤 들어오겠다는, 혹은 이제는 괜찮다는, 유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알 수 없는 표정만 지었다가 풀었다가 반복할 뿐이었다. 당신도 먹어봐. 맛이 좋아. 유성은 아내 얼굴의 측면, 거무스름하고 거칠거칠한 옆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포크에 남아있는 케이크를 마저 빨아먹었다. 지루하게 늘어지는 아내의 호흡이 다시 한번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가 싶었을 때 아내가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난 여전히 화가 나는데. 아내는 말을 더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다. 유성은 그런 아내의 행동이 금방 말했던 화라는 감정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화. 그러나 그 화를 생각했지만 그 화를 알 수는 없었다. 당신은 슬프지도 않아? 당신은 다 잊었네. 정말 다 잊었어. 유성은 자신을 보고 있는 아내의 텅 빈 눈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내의 음성은 탁하고 진득거렸다. 아내는 저녁을 먹고 있는 유성 앞에서 아까까지의 일은 잊은 듯 잊지 않은 듯 방과 거실을 걸어다녔고 요즘은 어때 하며 말을 붙여왔고 내일은 가까운 공원에 산책이나 가볼까 하며 유성에게 제안하는 건지 그저 들으라는 건지 모를 혼잣말을 하곤 했다. 유성은 그런 아내의 모습 위로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는 어떤 음영을 볼 수 있었는데 어쩌면 그 음영이 아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 그러니까 어떤 감정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유성은 그날 마주했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거무스름한 피부며 작고 동글동글한 얼굴, 그 안에 앙증맞게 박혀있는 이목구비를. 그러나 얼굴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요즘 유성에게 감정은 기억까지 삼킬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유성은 궁금해졌다. 기억마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무엇인지, 다른 무언가가 있기는 하는 건지. 유성은 모든 감정의 끝, 모든 기억의 그 끝에 다 보고 싶었다. 유성은 소피가 말한 감정들을 차근차근 읊어보았다. 복수심, 수치심, 슬픔, 쾌감, 두려움, 부끄러움, 희망, 확신, 겁. 감정을 버리기 전에는 유성도 이 많은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꼈을 게 분명했다. 유성과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서 반감이나 적이, 경멸을, 직장을 잃은 후 회한이나 절망, 두려움을, 미라가 떠난 뒤엔 상실감과 슬픔을, 아내마저 떠난 후론 비루함이나 수치심을. 유성은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나 많은 감정이 있는 건지 의아했다. 필요한 감정들이긴 하는 건지, 불필요한 감정들은 아닌지, 자신이 버린 그 많은 감정은 다 어디로 가는 건지. 유성은 자동차 열쇠를 쥐고 밖으로 나갔다. 곧장 소피가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유성의 눈앞으로 길게 늘어선 줄이 비쳐들었다. 유성은 그 줄의 제일 끝에 섰다. 어떤 분노도, 어떤 회한도, 어떤 슬픔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무의미하게. 소피, 네? 궁금한 게 있네. 그게 무엇입니까? 감정이 생겨나는 이유 말일세. 말해줄 수 있겠나?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모른다? 네. 어째서 말이지? 저는 인간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그래, 맞아. 소피는 인간이 아니지. 내가 괜한 걸 물었어. 소피, 네? 버리고 싶은 감정이 있네. 무엇입니까? 내게 남은 모든 감정일세. 더 이상 필요 없는 감정들이지. 정말입니까? 그렇네. 사라지게 됩니다. 알아. 내게 말해주지 않았나?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네.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이제 사라진들 뭐가 두렵겠나?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래, 괜찮네. 아쉬울 것도 없는 세상에서 한편 사라지는 것도 괜찮은 일 아니겠나?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허리를 펴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당신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곳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유성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공포도 두려움도 없는 공간 속에서 일은 쉽고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곧 눈을 떴다.